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급이죠. 이번 30회 우리 총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경우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31회, 3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고 또 다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총평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이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중급의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로 봐줍니다. 보통 1년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4번 시험을 보거든요. 1월에 보고 5월에 보고 8월에 보고 10월에 보는데요. 이런 시험이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번 시험은 중급도 그렇고 고급도 그렇고 평이했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회차 29회 대비 정치사 편중 현상이 심화가 됐습니다. 고급, 중급 모두 50문제 중에 하는검 50문제거든요. 33문제가 다 정치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정치사와 그거보단 못하지만 문화사가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경제사, 사회사의 출제율이 훅 떨어지는 이런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번에 참 정치사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31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치사 위주의 좀 공부를 해달라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문화사에선 주로 뭐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사진 자료를 봐야 됩니다. 문화사는 사진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진을 여러분들 그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깜빡하면서 사진을 마음속에 잔상으로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대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이 되겠는데, 자, 지금 붉은색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고, 근현대사라는 것은 흥선대원군 19세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전근대사는 27문제, 근현대사는 20문제 정도가 되니까 전근대사의 비중이 근현대사의 비중보다는 조금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근대사는 70만 년이고 뭡니까? 근현대사는 100년이니까 아무래도 전근대사의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보통 55대 45 아니면 60대 40 정도의 비율로 전근대사가 많이 출제된다는 걸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조선 전기가 좀 출제율이 떨어졌다는 게 특징이고, 역시 어느 회차 할 거 없이 조선시대 후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근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도 점수밭이라는 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류사별 출제 비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사가 33문제고요. 경제사회사 문제 합쳐봐야 5문제밖에 안 되고 문화사 9문제, 주제통합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치사를 잡는 자, 한능검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많이 풀어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50문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5문제면 전체적인 유형이 보이고 어떤 시험의 틀이 보인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준비한 문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9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이것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발해에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발해의 문화가 출제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국편의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해동성국 어떤 나라의 문화라고 나오는데, 발해는 10대 선왕 때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있는 성스러운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해동성국 나오면 무조건 발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발해의 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한능검은 밑에 주석을 다 붙여주는데 이 문제는 주석을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1번의 경우는 지금 발해가 아닌 걸 골라라잖아요. 발해의 영광탑이라는 탑이 되고요. 2번은 발해의 고구려의 어떤 그 불상 제작에 영향을 받은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상이 되겠고 4번은 발해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묘안에서 발견된 돌사자상입니다. 마치 그 스핑크스라고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 지키는. 그리고 5번은 발해의 석등, 가로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발해니까 이것만 신라겠죠. 이것이 바로 신라의 기마 인물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석을 붙일 수 없죠. 다 발해고 하나만 신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주석이 없어도 사진만 보고도 이게 발해인지 신라인지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다 구분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10번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신라의 그 삼국통일 과정, 김춘추의 외교혁명을 문제로 냈기 때문에 좀 골라봤어요. 이 김춘추의 외교혁명은 이거 그대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김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가 무도해서 우리 강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나라 임금이 대국의 군사를 얻어서 그 치욕을 싣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왕이 말하기를 지금 김춘추가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한 이후에 당황왕 고구려와 백제가 려제 동맹을 맺고 여기는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신라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구려의 보장왕을 찾아가서 좀 싹싹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당시의 여왕은 진덕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이라는 건 진덕 여왕을 말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고구려의 보장왕한테 퇴짠을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우리 고구려로부터 가져간 한강 상류를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좀 그러면서 돌아오고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그 유명한 나당 동맹을 맺게 되고 차례로 백제, 차례로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땐 위대한 외교혁명수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뭘까요?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망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겠죠.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코멘트 붙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거는 1세기 고구려의 태조왕이란 분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수업하면 이런 거 다 붙일 수 있어요. 코멘트. 자, 2번입니다. 백제가 고구려의 고구권왕을 전사시켰다. 이건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 한번 싹 들으시면 저절로 문제 다 풀려요. 신라가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그리고 8년 뒤에 고구려도 멸망시켰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것은 6세기에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한 내용을 담은 선다가 되고요. 신라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요것도 6세기 진흥왕의 업적이 되고, 순수비라는 것은 왕께서 행차하시는 행위를 순수라고 하는데 행차하신 걸 기념해서 세운 비석을 순수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25번 문제를 실은 것은 뭐 지도 문제가 독특하기도 해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 알려질 수 있는 상식을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단순한 총평이 아니라 이게 학습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저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골라봤는데,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 철종 12년에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김정호 그러면 이게 대동 여지도구나, 이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동 여지도의 특징을 좀 알아야겠죠.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로서
높이가 이 전체 높이가 이게 6.7m예요. 6.7m니까 뭐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고 워낙 크니까 이거를 2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걸 22첩 분철 절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접으면 요게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22권의 책으로 운반이 가능하게 목판본으로 만든 지도가 되겠고 심리척이라는 걸 사용해서 심리마다 점을 찍었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지만 등고선과 농가밭 표현은 없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지도가 대동여지도가 되고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불태우고 하나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대동여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볼게요. 조심해야 될 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을까요? 등재되어 있지 않을까요? 왠지 등재되어 있을 것 같죠?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지식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데 백리척이 아니라 뭐죠? 심리척을 사용했다라고 맞는 거고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님은 육룡이 나르샤에서 유한씨가 맡아서 하는 역할이죠. 세종당의 아버지가 되는데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것이 동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각 지방의 산철, 인물 이런 거 없어요. 뭐 산천, 인물, 풍속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지도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산천까지는 가능하겠다. 뭐 산이 있고 뭐 내가 있군 가능하지만 인물과 풍속의 내용은 지도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쪽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는 이중환이 쓴 택리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리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심리척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동여지도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가마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 101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동학농민운동은 무조건 전개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전개과정이. 그것만 딱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요 문제를 보니까 가마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먼저 가가 공주 우금치라고 나오는데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일본군에게 그만 패배를 합니다. 우금치에서 패배를 해요. 치욕스러운 패배를 하죠. 우금치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하죠.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였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자, 납니다. 논산입니다. 자, 논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을 한 건 논산이 아니라 고부가 되죠. 논산은 충남 논산이고 여기는 조병갑의 탄압에 저항한 건 전라도 고부 땅이잖아요. 그죠? 충청도 전라도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번이 틀렸고요. 여기는 다는 고부, 이게 이제 고부밀란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전봉준의 주도 아래 봉기했고 조병갑의 탄압에 저항한 것이 바로 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번도 맞고요. 자, 랍니다. 황토현 전투. 관군을 한 번에 그냥 몰아버린, 이겨버린 전투가 되죠.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처음으로 승리했다. 4번도 맞고요. 자, 그리고 어디 갔어? 라가 전주죠. 전주 그러면 동학농민군이 정벌하러 내려온 관군과 화해의 약속을 맺은 곳이 한옥마을이 있는 곳이죠. 비빔밥 마시는 전주에서 맺은 화해 약속, 전주 화약이 되니까 여기는 5번 산다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뭐가 되죠? 2번이고 논산은 그냥 뜬금없이 갖다 붙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꼭 전개과정 스토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종교 문제 굉장히 독특하죠?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하였던 이종교의 활동. 나철이 창시한 이종교에서 우리는 나옵니다. 아, 이거 1909년 나라 망하기 직전에 만든 대종교구나. 단군을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고, 왜 기독교에도 보면은 뭐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대종교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 이렇게 셋을 하나의 어떤 삼위일체로 보았던 민족 종교가 바로 대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나중에 1920년대 북간도로 가서 중광단이라는 이름의 그 무장독립단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요. 여기는 중광단 인사들이 북간도에서 활동을 해서 북로군정서거든요. 북로군정서로 모양을 바꾸게 되고, 이 북로군정서가 그 유명한 무슨 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운동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해왔다. 이건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캐톨릭이고요.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천도교예요. 천도교는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의 후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높아서 고른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고급 가져가도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미션 스쿨이 되죠. 이거 기독교가 되고요. 단군 숭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라고는 이게 정답이고요.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유생 10,000명이 상소문을 올렸다고 그러죠. 이건 그냥 유학이죠. 뭐 유학자들. 특정 종교가 아니라 유학의 한 갈래인 성리학자들의 어떤 상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출제되지 않던 부분이 출제되면 그게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종교 잘 출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 중에 가장 문항수가 많아요. 자, 수능이 20문제, 공무원 시험이 20문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50문제입니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정말 내고 싶은 문제 다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도 나오고, 이런 뭐 종교 문제도 나오고, 아주 다 뭐 지역사도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한능검이 뭐 7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 3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쉽다고 그러는 거지, 점수제로 가면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독학을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재수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능검 전문가, 여기는 태건 설민석 선생이 여러분들의 3급 자격증 완벽하게 손에다 쥐어 드릴 테니까요. 저와 손잡고 달립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